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결혼을 앞두고 내 여름휴가지에 허락도 없이 찾아온 진상예비 시댁가족 파혼했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만나기 시작했던 남친과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의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그때 남친은 제 직장 상사였습니다. 그래서 서류 소문 없이 조용히 연애를 했었죠. 친한 동료 친구 외에는 아무도 남친과 교제하는 중인 줄을 몰랐었죠. 남친에게는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 그중 바로 아래에 있는 여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 갔을 때나 상견례 때도 그 여동생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비시댁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못 왔다고만 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인사 가기 전에도 몇 번 함께 만나본 적은 있었어요. 결혼 전 마지막 휴가일지도 모르는 터라서 번잡하지도 않고 조용한 곳에서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 복지회원권을 이용해서 강원도 산중에 있는 리조트에 신청했는데 바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몰라서 5인실로 신청했더니 방이 3개에다가 안방 욕실까지 갖춘 고급스러운 리조트였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아빠 계모임과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부모님은 못 오시게 되었고 갈 수 있다던 언니와 형부도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친과 함께 가기로 했었네요. 저는 그동안 회사 일로도 지치기도 했지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인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결혼할 남친 집에 인사 가고 상견례를 하면서 좀 차분히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면서 이것저것 정리를 좀 하려던 참이었어요. 리조트에서 콕 하면서 주변 산책이나 하면서 며칠 동안 늘어지게 편히 쉬다가 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 한 권과 간식거리들만 간단히 챙겨서 가볍게 남친과 함께 제 여름 휴가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남친의 결혼한 첫 번째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성희가 그러는데 오빠가 여름 휴가 벌써 떠났다고 하네? 라고 했어요. 강원도로 간다면서 이번에 올케 언니 얼굴 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어디쯤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친이 리조트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오빠, 이번 휴가 때 작정하고 집에 가서 올케 언니 둘 사람 보려고 하려던 참인데 나도 마침 강원도로 생각하던 중이었어.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설마하니 둘만 보내고 있는 리조트에 들이닥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갈 즈음에 남친이 누군가와 열심히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저에게 와서 자꾸 동생네 부부가 자기네도 강원도로 휴가를 간다면서 중간에 한번 만나자고 한다고 했다네요. 그래? 강원도 어느 쪽으로 휴가 갔는데? 라고 했더니 이곳저곳 다닐 모양이더라고만 했어요. 중간에 한번 만나는 거야 괜찮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뭐 하고 대답했을 뿐이었는데 그 대답이 저희와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자는 승낙으로 알아들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리조트에 도착한 후에 체크인 후에 최근에 지어졌다는 리조트 내부로 들어갔는데 정말 현대식 인테리어에 큰 주방이다 넓은 응접실과 대형 TV가 있는 침대가 있는 안방까지 그동안 제가 다녔던 리조트보다 훨 좋더군요. 리조트 회원 가격도 만만치 않은 이용 요금이었는데 회사 리조트라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실 남친과 둘만 쓰기엔 너무 넓은 곳이었어요. 넓직한 방이 3개에다 욕조가 딸린 욕실이 2개였으니까요. 그래도 무슨 상관? 이렇게 넓고 쾌적한 곳에서 나의 결혼 전 마지막 여름 휴가를 최대한 기분 좋게 만끽하겠어 라고 다짐하면서 안방에다 제 짐을 다 풀어놓았습니다. 남친의 짐은 거실 건넌방에 놓아두고 짐을 풀기 시작했고 냉장고에 간단히 챙겨온 음식물과 음료수를 챙겨 넣었어요. 그리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후라서 선선해서 리조트 주변 산책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남친 핸드폰이 울리더니 남친 여동생네 부부가 도착했다며 연락이 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아니 왜 벌써 와? 중간에 만나자고 했잖아. 그랬더니 남친이 그러더군요. 응, 가는 길이라서 우리 보고 간다고 하면서 왔네. 이왕 왔으니 오라고 했어. 괜찮지? 라고 했어요. 저는 좀 황당했지만 리조트 내로 이미 왔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곳으로 출발하면서 남친의 여동생과 통화를 했는데 벌써 도착했다면 바로 이쪽으로 달려왔다는 건데 좀 이상했습니다. 그때부터 좀 불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틀리진 않았어요. 리조트가 크다 보니 찾기가 어려웠는지 한참을 통화를 하다가 남친이 마중 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함께 남친의 여동생 부부가 저희 숙소로 들어오는데 기절 초풍한 줄 알았습니다. 잠깐 보고 가겠다더니 대형 카트에 캐리어 2개랑 짐박스를 가득 싣고 아예 이사 온 듯 했어요. 딱 봐도 저희네랑 함께 지내려고 온 모양새였어요. 들어오자마자 리조트 내부를 보고서 놀라며 한마디 하더군요. 오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큰 데를 잡아놓고 왜 우리를 부를 생각은 안 했어? 아, 언니, 처음에는 미안한데 이젠 한 식구 될 텐데 괜찮죠? 언니가 궁금해서 왔어요. 남친이 저에게 남친 여동생의 남편을 소개시켜주는 동안에도 남친 여동생은 안방을 들여다보면서 호텔보다도 더 잘해놨다면서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언니, 처음에는 정말 미안한데요. 저희가 안방 쓰면 안 될까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저희가 한 방을 써야 하니까 안방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남친 여동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친이 제 대답도 듣기도 전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던 남친 여동생의 남편이 그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냐며 작은 방을 쓰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친 여동생의 말이 웃겼어요. 아니, 아직 결혼 전이라 언니가 혼자서 저 방 혼자서 쓸 것 같은데 혼자 쓰기엔 너무 크고 아깝잖아. 그래도 우린 신혼인데 둘이 쓰는데 이런 멋진 곳에서 하루라도 지내봤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 언니?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네요. 나 니네들과 함께 여기서 지내자고 한 적 없거든?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사실 안방을 저 혼자 쓰려고 짐을 다 풀어놨어요. 중간에 잠깐 보러 온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저랑 오빠랑 함께 지내려던 참이에요? 하고 뜻밖의 질문에 남친과 남친 여동생은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러자 남친이 그러네요. 이쪽 근처로 휴가 오고 싶다고 해서 방도 남으니까 함께 지내자고 했어. 신혼부부니까 안방 쓰라고 하자. 라고 했습니다. 남친이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속 좁게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속이 상했어요. 내가 신청해서 휴가 온 내 여름 휴가지에서 내 허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와서는 내 방을 찾아다니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제가 마지못해 억지 웃음 지으며 안방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제 짐을 치우고 있는데 남친 여동생이 안방을 활개치며 완전 행제네. 다음부턴 오빠네를 쫓아다녀야겠네. 언니 괜찮지? 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의 남편은 저에게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 숙였어요. 안방에 있는 제 짐을 남친이 함께 치워주며 자기 여동생네 부부의 짐을 들여다 넣어주는데 참 얄미웠고 화가 났습니다. 남친이 쓰려던 거실 건넌방을 저에게 선심 쓰듯이 사용하라며 자기 짐을 빼고 제 짐을 그쪽 방으로 옮기더군요. 저는 방에 남친을 데리고 들어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동생네를 부른 거야? 라고 했더니 아까 허락한 것 아니었냐면서 여기까지 왔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냐고 해서 어이없었습니다. 아니 작정하고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오빠가 동생 잘 구슬려서 보내야 할 것 아니냐고 했어요. 갈 곳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는데 그럼 어떡해. 우리 함께 있고 싶은 눈치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니? 네가 언니니까 마음을 너그럽게 써. 그래 동생들한테도 점수 좀 딸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네 동생한테 점수 따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어. 착각하지 마.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신 사나우니까 제 방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여름 휴가로 왔지 네 동생들에게 점수 따러 왔니?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넓고 쾌적한 리조트 안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려던 계획은 오자마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친의 여동생이 신나서 거실을 활보하며 주방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며 욕실도 크다며 좋다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방문을 열어놓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조금 후에 남친 여동생이 노크도 없이 벌컥 문을 열더니 이 방도 꽤 크네. 베란다도 있고 경치 죽여준다. 언니 정말 좋은 데다가 숙소 잘 잡아놨네. 라고 했어요. 하면서 천진난만하게 말하는데 참 속이 없어 보였습니다. 초면인 오빠의 약혼녀한테 예의가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결혼까지 한 여자가 저리도 처리 없이 행동할까 싶어서 너도 한 남자 인생 잘 말아 잡술지 모르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여동생의 남편이 안 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남친의 여동생은 편한 핫팬츠에 민소매 티만 입고서 자기 집처럼 활기를 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여동생의 남편도 있는데 초면인데 예의 없이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를 입을 수 없어서 콜린 긴 바지에 반소매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조용히 리조트에만 있다갈 참이라서 옷도 많이 챙겨오지 않았었네요. 그런데 여동생은 얼마나 작정하고 왔는지 안방 북박이장에 원피스며 모자며 한 몇 달 살다 갈 사람처럼 옷을 줄레줄레 걸어놨더군요. 이걸 보니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온 것인 줄 바로 알겠더라고요. 여동생의 남편이 저녁 식사는 초대해준 보답으로 대접하겠다고 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는 산중이라 따로 식당이 없었고 구내 레스토랑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한다면서 차라리 구내 편의점에서 장을 봐다가 해먹자고 남친의 여동생이 그러더군요. 사실 편의점에 가봤자 살 게 시원한 음료수나 맥주엔 일회용 반찬 정도이지 장 봐서 요리해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술안주거리와 맥주만 사서 숙소로 돌아와서 제가 가져온 쌀로 밥하고 대충 가져온 김치나 반찬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그동안 남친과 남친 여동생 부부는 신나게 떠들면서 맥주 한 잔씩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기껏 상을 차려놨더니 상을 싹 훑어보던 예비 시누이가 딱 숟가락을 조용히 놓더니 술 마시면 안주거리 집어먹어서 그런지 입맛이 없다며 수저를 놓았습니다. 참 맥이 빠지더군요. 집에서는 한 번도 밥 한 끼를 해보지 않던 서툰 솜씨로 어렵게나마 밥상을 조촐하게 차렸는데 먹는 신용도 하지 않고서 숟가락을 놓다니 이게 벌써 신의 시자짓을 하려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로 입맛이 딱 사라졌지만 억지로 한두 숟가락 떠먹는 척 했네요. 저녁 식사 준비를 제가 다 했으니 설거지 정도는 남친의 여동생 해야 되는 건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치웠고요. 식탁을 채우자마자 밥 안 먹어서 시장하다면서 치킨을 시켜달라고 남친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소리 없이 남편이 치킨을 배달시켰습니다. 자기 집처럼 남친과 남친의 여동생 부부는 자기들끼리 떠들고 왁작지껄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방인처럼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분위기 맞추려고 맞장구도 쳐주면서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시댁 식구들이니 좀 친해보는 계기로 삼자 라고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그 리조트에서 여름 휴가 기간에만 열리는 대형 워터쇼를 하는 걸 알고서는 남친의 여동생이 남친 부모님을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한 번도 대형 분수쇼를 본 적이 없으니 이번 기회에 보여드리자고 하니까 남친도 대찬성하더군요. 그러자 저에게는 물어보나 마나 하다는 듯이 곧바로 예비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시면서 반찬거리랑 고기랑 넉넉히 사오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많이 챙겨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녁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오란 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 되겠길래 남친을 따로 방으로 불러서 부모님을 정말 오시라고 할 거냐고 했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오시는 거 싫어? 너한테는 시부모님 되실 분이야. 지금부터 잘해서 점수 따야지. 안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말끝마다 점수 따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랑 결혼하는데 점수가 부족하기라도 하는 거니? 그리고 내 여름 휴가인데 왜 자기 맘대로 식구들을 불러 모으는데? 라고 했더니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어요. 너 알고 봤더니 정말 속이 좁은 애였구나. 네가 좀 더 양보하면 서로 화목하고 좋잖아. 왜 그러냐? 하면서 웃기다는 듯이 말하고 방을 나갔어요. 그런 남친의 태도에 화가 나서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하하호호 떠들면서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놀고 자빠졌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실이 난장판이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출발하시면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았는데 남친이 잠에 빠져서 자느라 전화를 받지를 않더군요. 술에 취해서 방문을 다 열어놓고 대자로 퍼져서 전화벨이 울려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왜 전화를 받지 않냐고 화를 내시는데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 미정이에요. 지금 오빠가 아직 술에 취해서 잠든 거라서 전화를 못 받았나 봐요. 라고 했어요. 그래 미정이냐?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안 일어났어? 지금 새벽부터 출발했으니까 곧 도착할 게다. 도착하면 또 전화할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부지런한 시부모님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일찍 출발하셨으면 벌써 도착하신다니. 그런데 거실은 시장바닥처럼 어젯밤 술 먹고 어질러 놓은 차로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일단 열심히 치웠습니다. 설거지 통에도 하나 가득히 쌓여 있었어요. 하는 수 없이 맥주잔이랑 접시랑 커피 마신 잔이랑 모두 다 설거지를 바쁘게 했어요. 그렇게 난리를 치며 문 열고 청소하고 테이블과 식탁을 닦고 하는 중에도 안방에도 아무 기척이 없었고 남친도 코를 골면서까지 깊이 잠들어서 깨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자마자 울리기 시작한 시어머니 전화를 받으라고 남친 귀에다 대주었는데도 아 귀찮아 하면서 돌아 누워서 다시 자더라고요.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일어나 라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자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얄밉던지 생긴 것도 어쩜 저렇게 못생겼는지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제가 예비 시어머니 전화 받고 마중을 나갔네요. 그런데 두 분만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남친의 막내 여동생까지 함께 왔더라고요. 남친의 여동생이 어찌나 자기 엄마 아빠랑 함께 오라고 해서 급히 연차 쓰고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이라도 따뜻하게 잘 오셨다고 하면서 예비 시부모님이 한가득 장을 봐온 짐을 다 들어서 카트에 싣고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일어나지도 않고 퍼질러서 자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새벽부터 오느라고 아침을 걸렀다시면서 바쁘게 밥을 준비하자시면서 장 봐온 것을 꺼내셨어요. 제가 음식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예비 시모가 준비하시는데 저는 옆에서 서서 거들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양념에 재워오신 고기를 굽고 야채를 씻고 상을 차려서 아침 겸 점심으로 먹고 난 후에 설거지까지 마치니까 그때서야 남친이 깨어났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까 고기 남은 걸 볶아서 쌈에 먹으라고 차려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하고 다시 주방에 들어가서 야채 꺼내고 후라이팬에 고기 굽고 있었더니 얄밉게도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와 남친의 막내 여동생은 제 방에다 짐을 풀고 편하게 쉬고 있었어요. 남친이 고기쌈을 맛있게 먹길래 제가 조용히 귓속말 했어요. 나 지금 아침에 눈 떠서 계속 일만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뒷정리해라. 알았어? 라고 하니까 고기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쉬러 갈 데가 없었어요. 그 큰 거실에는 떡하니 남친의 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제 방에는 남친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이 짐을 다 풀어놓고 쉬고 있었어요. 안방에 있는 남친의 여동생네 부부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듯 아무런 기척이 없었네요. 그래서 순간 답답해서 모자 쓰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나오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낮이 되니까 햇빛이 뜨거웠지만 고지대라서인지 바람은 선선했어요. 여기저기를 혼자서 둘러보다가 곤돌라를 타고 산 정상에까지 올라갔어요. 사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혼자서 절대 곤돌라를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충 주변 시설을 둘러보다가 사람들이 곤돌라 타려고 줄 서 있는 것을 보고 꼽사리 끼어 타면 되겠거니 싶었습니다. 한 커플과 함께 타고 갔는데 역시나 고소공포증 때문에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통에 서지도 못하고 앉아서 덜덜 떨면서 찍어줬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혼자 왔냐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술 퍼먹고 다들 아직까지 자고 있어서 혼자 돌아다닌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정상에 금방 도착하니 가슴이 탁 트였어요. 그때서야 남친이 전화를 했더군요. 어디냐고요? 그래서 참 빨리도 물어본다고 했네요. 산 꼭대기에서 바람 쐬고 있다고 했더니 자기 엄마가 저를 찾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찾냐고 했더니 빨리 와서 자기 동생네 부부가 일어났으니까 고기 굽고 상을 다시 차리라네요.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네 동생 밥 차려주러 왔니? 다들 손발이 없는 사람들이야? 숙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차려 먹든 해야지. 바깥에서 힐링하고 있는 사람한테 할 소리니? 라고 했더니 할 사람이 없다네요. 자기 동생네 부부는 술을 많이 먹어서 힘들어하고 부모님과 막내 여동생은 오늘은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하네요. 참 얼척이 없어서 웃으면서 물었네요. 그럼 너는? 그랬더니 저를 빵 터지게 했습니다. 나? 내가 주방에서 고기 굽고 상 차리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 엄마가 쉬지도 않고 나와서 일할 게 뻔하잖아.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돼. 네가 와서 해주면 얼마나 보기 좋으니?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참을 산 정상에서 크게 배꼽 잡고 섰더니 모질이 제 남편이 그러더군요. 좀 힘들더라도 결혼 전에 점수 따서 나중에 이쁨 받으면 좋잖아. 안 그래? 빨리 올 거지? 내 동생이 원래 자기 밥은 누가 차려주지 않으면 잘 안 먹어. 사위였다고 엄마가 또 주방에서 상 차릴 텐데 모처럼 오셨으니 쉬게 해드리자. 어?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넌 안 되겠다. 딱 보니 넌 결혼하면 안 되고 네 식구들을 위해서 시모 한 명 들여라. 그게 더 낫겠네. 라고 하고 끊었더니 계속 전화질 해대네요. 그래서 톡으로 나 차 한 잔 마시고 생각 좀 하다가 내려갈 테니 방해마라. 라고 했네요. 저는 그곳 360도로 돈다는 산 정상 레스토랑에서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통화를 길게 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하고도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곤돌라를 타고 산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리조트 안내센터로 가서 새로운 숙소 배정을 했습니다. 같은 리조트 내에 비슷한 평형에 다른 타입의 숙소 배정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때마침 음악 분수쇼를 본다면서 다들 일찌감치 챙겨서 나간 모양이었어요. 급히 셔틀버스 시간 맞추려고 급히 나갔는지 식탁은 그대로 채워지지 않은 채로 엉망이었어요. 자기 가족이 더 중요했던 결혼할 남친은 저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가버렸더군요. 저는 그냥 제 가방과 짐을 하나씩 쌌어요. 그 사이에 남친에게서 톡이 왔네요. 먼저 자리 잡으려고 나왔으니까 셔틀버스 시간 보고 혼자서 찾아오라고 하면서 위치를 알려줬어요. 전 숙소에 쉬고 있을 테니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편안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숙소에서 처음으로 보냈네요. 음악도 들으면서 넷플릭스도 보면서 여유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지 음악 분수쇼를 보러 갔던 남친의 가족들이 돌아오는 소리에 깼습니다. 남친의 여동생들이 정말 대단했다면서 저 덕분에 좋은 구경했다고 하니까 남친의 어깨가 으쓱해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남친의 여동생이 식탁과 거실이 하나도 치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주 놀라더라고요. 언니, 좀 치우지 그랬어. 이게 뭐야?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밥을 먹어놓고 치우지도 않고 나갔지? 내가 그런 것 아니니까 밥 먹은 사람한테 말해요. 라고 했더니 바빠서 못 치우고 나갔으면 숙소에서 한가하게 있는 사람이 치우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제법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휴식을 위해서 엄청 바쁘게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면서 나름 바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밥 먹었던 사람이 깨끗이 치우는 게 맞다고 하면서
더럽고 냄새나니 빨리 치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긴 어디까지나 내 숙소이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완전 무표정한 얼굴로 또박하고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어이없다는 듯이 남친과 남친 부모님을 쳐다보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했어요? 라고 믿기지 않는 듯이 말했어요. 그래요. 내 식탁을 더럽히고도 치우지 않겠다면 당장 나가주세요. 라고 했더니 남친이 저보고 너 왜 그래? 미쳤어? 라고 했습니다. 아니, 나 미치지 않았는데? 왜? 미쳐야만 여기서 나가란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니? 여기는 내 여름 휴가지야. 불청객은 네 가족들이고 네가 미친 것 아니니?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 말을 했습니다. 전 여기 계신 분 어느 누구도 초대한 적 없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오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남의 숙소에 들어왔으면 조용히 먹고 깨끗이 치우는 게 예의 아닌가요? 어디다 감히 자기가 먹고 나면 뒤처리 하지 않았다고 성질 부리나요? 하고 남친의 여동생에게 눈을 부릅뜨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눈 내리 깔아라. 나이도 한참 어린 것이 어디 위아래도 모르고 건방 떠니? 라고 했더니 바로 방에 휑하니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본 남친의 막내 여동생이 혼자서 시부렁거리면서 식탁과 주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친 부모님이 저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으시길래 제가 그랬네요. 남의 귀한 자식에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시죠. 저희 부모님도 아드님에게 함부로 하신 적 없으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와 성희 씨 짐은 제 방에서 빼주세요. 혼자 자고 싶네요. 했습니다. 남친이 저를 방에 끌고 가서 왜 그러냐고, 자기 동생이 좀 치우라고 한 것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길래 넌 식모를 원했었나 보네. 미안하다. 난 식모가 아니거든. 그리고 내일 아침 체크아웃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벨소리가 울리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과 친정 언니와 형부가 왔습니다. 사실 내일 오실 예정이었는데 걱정이 되어서 부랴부랴 오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식모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 같으니 내가 비켜줄 테니까 식모 잘 구해봐라. 아,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아직 음악 분수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거든. 네 엄마 아빠 이제 보셨으니 모시고 올라가라. 라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급히 오셨는데도 챙길 건 다 챙겨서 달려오셨더라고요. 딸내미 일에 계모임이 문제가 아니다고 하시면서 제끼고 바로 달려오신 거였네요. 형부도 언니의 말을 듣고서는 처제 일이 중요하다며 연차를 며칠 쓰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갑작스런 저희 부모님과 언니와 형부 출연과 저희 태도에 적잖이 놀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남친과 남친 부모님께 당분간 결혼을 보류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시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늦은 시각이니 하룻밤 주무시다 내일 아침에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존심 상했는지 허겁지겁 짐을 꾸리더니 남친 식구들은 그 오밤중에 쫓겨나듯이 나갔습니다. 그런 남친 식구들에게 끝까지 저희 부모님들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히 날이 밝으면 가시라고 했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리조트 아래쪽에 조금만 내려가면 성숙이라 해도 하룻밤 묵을 곳이 많이 있을 테니 걱정 말라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하기 전인데도 저런데 결혼했으면 얼마나 제가 땅을 치고 후회했을지 미리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숙소에서 체크아웃하고 예약해두었던 다른 타입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성수기라서 다른 숙소로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아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다행히 취소권이 생겨서 숙소 변경이 가능했었네요.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언니네 식구들과 함께 나머지 여름 휴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어서 참 든든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는데 더럽다면서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빠가 둘씩이나 있습니다. 큰 오빠는 이미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고요. 둘째 오빠는 32살인데 아직 미혼입니다. 둘째 오빠에 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둘째 오빠가 최근에 사귀는 여자가 있다면서 저희 부모님께 넌지시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오빠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겠다고 소개한 여자분이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오빠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오랫동안의 연애 기간을 가지고 사귀었지만 상견례 전에 우연하게 오빠의 여자친구의 친오빠가 사기범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같은 죄목으로 전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절대 결혼 반대했었고 작은 오빠도 자연스럽게 첫 번째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작은 오빠가 많이 상처받고 힘이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다른 여자를 사귀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저희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두 번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네요. 물론 여자친구 쪽 부모님께는 인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작은 오빠는 여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너무 어이없게도 엄청 깨끗하고 온 집안이 빛날이 그 자체였대요. 신발 벗어놓는 현관 바닥도 바로 맨발로 다닐 수 있을 만큼 티끌 하나 없는 것에 놀랐답니다. 거실이나 화장실에도 파리가 무심코 앉았다가 낙상할 정도로 매끈하고 반질반질했다네요.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는 다른 형제도 없이 외동이라서인지 거실이나 주방 쪽이든 눈에 보이는 자질구레한 살림이 없더래요. 모든 것은 꼭 필요한 물건만 칼같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 화장실에 수건마저도 흰색인데 무슨 호텔에서나 본 듯한 각으로 잘 접어져 있더래요. 물론 화장실엔 물 한 톨 떨어져 있지 않았고요. 작은 오빠가 물로 손을 대충 씻고 나오려 했더니 여자친구가 비누로 손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다시 씻고 나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비누로 손을 다시 씻고 걸려진 흰 수건으로 손을 닦고 나오려는데 여자친구도 손을 깨끗이 씻으면서 주변에 물이 튀긴 것들을 일부러 다 닦고 수건 정리도 다시 반듯하게 해놓고 나오더래요. 작은 오빠는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면 살림을 잘하겠다고 생각했다네요. 작은 오빠 눈에는 여자친구의 모든 면이 사랑스럽고 좋아 보였나 보더라고요.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의 첫인상은 아주 예쁘장하고 빼빼 마른 자형의 깔끔한 외모였습니다. 같은 직장 내에 다른 부서의 직장 동료인데 같은 층에서 근무하다 보니 오며 가며 마주쳤는데 여성스러운 외모에 눈길이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새침대기 같은 분위기여서 다가가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아래였는데 창백하듯이 휜 피부에 여리여리하고 가냘픈 맵시가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할 만한 매력이 있는 여자이더군요. 오빠가 좋아할 만한 여자이더라고요. 그러나 여자인 내가 보기엔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깔끔함이 지나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저희 집이 더럽게 하고 살아서일까요? 지나치게 깔끔을 떨었어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하러 온 날에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놓기 바쁘게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모습은 조신해 보여서 거기까진 어느 정도 보기에 나쁘진 않았는데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도 바쁘게 손을 씻는다면서 화장실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로 안내해서 손을 씻는 모습을 봤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세숫비누로 손을 골고루 정갈하게 씻는 모습을 멀찌감치 해서 지켜봤었는데 대충 씻어도 되겠건만 한참을 정성스럽게 씻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걸어진 수건에 손을 닦으려다가 갑자기 냄새를 맡더니 새 수건을 꺼내더니 닦고서 가지런히 걸어 놓더라고요. 제가 안 본 척 하면서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나와서 저희 집 거실을 쳐다보는 눈빛이 약간 흔들거리더군요. 저희 집 주방에 있는 식탁이 엄마가 음식 준비하느라 어질러 있어서 교자상을 거실 쪽에 펴놓고 엄마가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예빈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오는 자리라서 이것저것 많이 차리시는 중이셨거든요. 그때 큰오빠네 식구들이 왔습니다.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 오던 길에 이제 간 6개월 된 둘째 조카 젖 먹이고 기저귀 가느라 좀 지체되었는데 도로가 간간히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큰오빠네 3살짜리 아들은 큰오빠 품에 안겨 있다가 현관 출입문 앞에서 내려놓았는데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신발 신은 채로 손살같이 거실로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던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가 기겁을 하더니 조카에게 달려가서 신발을 벗기려 하니까 조카는 낯선 사람이 자기 발을 만지니까 신발 벗지 않겠다고 칭얼댔어요. 그랬더니 더러우니까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3살짜리 아이와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큰오빠가 작은오빠 여자친구와 첫인사를 나누며 조카 신발을 벗겼는데 어느새 조카가 신발 신고 달려왔던 곳을 따라 열심히 물티슈를 집어들고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닦겠다고 하고 손님이 앉아 계시라고 하고 대충 눈에 띄는 것만 닦았더니 어느 순간 보니 성에 안 찼는지 더럽지도 않는데 꼼꼼히 다시 닦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오빠한테도 눈치를 주면서 더러우니 밀걸레 가져와서 닦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오빠는 깨끗한데 뭘 그러냐는 식이었고요.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는 뭔지 모르지만 내내 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도 파리 똥만큼만 먹고 엄마가 큰맘 먹고 비싼 제주갈치 큼직한 걸 사서 어려운 자리라서 잘 먹지 못할까 봐서 젓가락으로 뼈를 다 발라서 따로 소접시에 먹으라고 줬는데도 먹는 신용만 겨우 하고서는 거의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화장지와 물티슈를 무슨 보물단지 마냥 두고서 보기에도 지나치게 자기가 앉아있는 주변에 이곳저곳을 닦기 바빴어요. 제가 보기에도 눈에 거슬리더군요. 작은 오빠도 눈치가 보였는지 여자친구에게 더럽지도 않은데 그만 닦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작은 오빠는 사랑스러운 자기의 여자친구가 깔끔한 편인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작은 오빠 방도 평상시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보여주었어요. 엄마가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인사로 오는데 오빠 방이 더러우면 안 된다고 해서 저보고 오빠 방을 치우라고 했는데 대충 보이는 곳만 정리하고 청소기를 간단히 돌렸었네요. 평소에 오빠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대충 치웠던 건데 오빠 여친이 그새 침대 밑에 무슨 냄새 난다며 들춰보더니 경악을 하더래요. 벗어놓은 양말이며 운동 갔다가 땀에 젖은 운동복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춰내더니 침대 밑에 먼지들이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거 보고서는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서 침대에서 잠이 오냐면서 깜짝 놀라더래요. 그리고 곧바로 더러운 가방 만진 손을 씻으러 간다고 욕실로 가더니 또 한 번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큰오빠네가 기저귀를 갈면서 응가 기저귀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급히 처리하느라 쓰레기통 뚜껑이 열려진 상태라서 바로 눈에 띄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세면대에서 조카 엉덩이를 씻긴 거를 알고서는 기절할 듯이 놀라서는 화장실에서 뛰쳐나오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와 아빠께 급히 가봐야 될 것 같다며 인사를 하고는 허겁지겁 뛰쳐나갔습니다. 작은 오빠가 급히 뒤따라갔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온 오빠의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큰오빠네가 알면 속상할까 봐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날 작은 오빠의 여친이 서로 안 맞는 것 같다며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더러워서 한시도 함께 못 있겠다고 했다네요. 저희 집이 깔끔한 편은 아니지만 보통 가정이고 평균 가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는데 더럽게 느꼈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엔 결벽증에다 강박 증세가 중증으로 보여서 심각한 정신병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작은 오빠는 여자친구가 우리 집을 와서 현관에서부터 거실과 화장실 그리고 주방에서부터 오빠 방까지 깨끗한 곳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더러워서 잠깐도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왔다는 말에 매우 충격 먹었다고 했습니다. 속상해 하실 테니 엄마 아빠께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해서 모르고 계세요. 손님 맞이한다고 나름 바쁘게 청소도 하고 한우갈비랑 갈치조림과 닭갈비 등 육회공으로 고생 맞춰서 식사 준비를 정성껏 했는데 예의 없이 집구리만하게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이 더럽네 어쩌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했다니 그런 여자가 우리 집 식구가 안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오빠도 여자친구한테 실망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았는지 둘이서 아웅다웅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 여자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아 보이니 일단 병원부터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라고 해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작은 오빠가 그때서야 제가 몰랐던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는 작은 오빠를 만나기 전에 파혼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날짜도 잡아놓고 회사에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돌연 결혼식 하기 일주일 전에 파혼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오빠도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청첩장을 받아봤었고 파혼했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왜 파혼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가 직접 물어보니 결혼할 예비 신랑이 발에 무좀이 있는 데다가 씻기 싫어해서 더럽고 불결해서 파혼했다네요. 그러면서 작은 오빠는 깔끔해 보여서 마음에 든다고 했었는데 처음엔 정말로 조커인 줄 알았답니다. 이제 보니 그 말이 진심이었던 걸 알고서는 작은 오빠도 좀 놀라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작은 오빠는 여자 복이 없나 보다 하고 결혼할 팔자가 아닌 것 같으니 당분간 결혼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면서 기가 잔뜩 죽어 있었습니다. 큰오빠는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사는데 왜 작은 오빠는 결혼할 여자마다 문제가 생기는지 저도 참 속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생각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더럽지 않습니다. 손님 맞이한다고 해서 나름 충분히 청소했었고요. 오해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빠 몰래 엄마랑 유명한 점집이나 무당한테 조언이라도 들을 겸 해서 가볼까도 생각해봤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우연하게 저희 형제들의 사주를 보신 적이 있으셨는데 저와 작은 오빠는 일찍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작은 오빠는 오매불망 기다리는 천생연분이 있으니 그 인연과 짝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다시 한번 사주나 점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합니다. 연이어서 2번씩이나 그러니 저도 참 답답했습니다. 작은 오빠가 기다리고 있는 천생연분을 만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따뜻한 여자를 만나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오빠 힘내라. 화이팅!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삶과 죽음 그리고 결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복 중의 3가지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하는 거라고 합니다.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부모와 형제를 만나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결혼과 배우자를 만나는 건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니 신중해서 선택해야 할 것들임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실 분들은 이 점 유념하셔서 모두 좋은 배필들을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 환갑 선물을 사기치자고 한 형님을 참교육했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새댁입니다. 직장에는 다니지 않고 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교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이가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남 중 차남이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계시고 두 분 다 맞벌이 하십니다. 형님네는 5살과 3살인 아들이 있는데 형님 친정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키워주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직업이 일정치 않아서 자주 바뀌는 터라 지금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릅니다. 가족들도 물어보는 것이 약간 눈치가 보여서 금기시 되어 버렸고요. 시댁에는 시어머니께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 저희네가 결혼하면서부터 혼자 사시게 되어서 늘 맘에 걸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주 찾아뵈려고 합니다만 그래봤자 일주일에 많아야 한두 번 정도이네요. 남편이 결혼 전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와 용돈을 책임졌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혼자 계신 시어머니에게 계속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버니나 형님은 시어머니 생활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남편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시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도 병원비며 장례비도 일절 신경 쓰지 않아서 차남인 남편이 혼자 다 했다고 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남편한테 다 맡겨버리고서는 자기 지인들한테서 온 조의금을 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오로지 그것만 신경 쓰더라네요. 기가 막혔지만 부딪히기 싫어서 몇 푼 안 된 것 같으니 먹고 떨어져라 하고 줘버렸답니다. 시아버지 병상 지키는 일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맡아 했는데 아주버니는 몇 번 내다보는 것 말고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아주버니가 주식에 큰 돈을 잃어버려서 형님하고 틈만 나면 남편 앞에서도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시어머니 앞에서도 돈 타령을 하면서 자주 싸워서 형님네겐 돈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남편 혼자 다 해나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주버니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이니까 시어머니께서도 되도록이면 아주버님한테는 돈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셨고 남편도 그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된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 보살피는 것도 저희네에게 다 맡기는 분위기입니다. 남편은 내 어머니이니 형님네가 어찌 하던 말던 상관없이 할 도리만 잘 하자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어서 시어머니가 늘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환갑이 다가오자 남편과 저는 이벤트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시어머니께 기념으로 반지를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네 결혼 예물 주고받을 때 시어머니 손가락에 금가락지 하나 없는 걸 보고는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에 가서 모시고 나와서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오리탕을 사드리고 그리고 보아두었던 금은방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환갑 선물로 반지를 해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한사코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어차피 환갑 선물은 받으셔야 하니까 이왕이면 올해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반지를 골라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비 반지를 권해드렸어요. 빨간색 루비가 사랑과 생명 그리고 부귀와 영원함과 애정과 전홈의 의미가 있어서 사랑과 건강을 바라는 의미에서 권해드린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도 평소에 루비를 좋아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예쁘다 라고 하시면서도 가격 먼저 물어보시느라 제대로 고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리 비싼 반지가 아니면서도 고급스럽고 좋아 보이니까 골라보시라고 했고 점원에게 가격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저와 남편이 고른 반지와 목걸이 세트를 서너 개 놓고서
어떤 게 마음이 드신지 여쭈었습니다. 귀걸이는 하지 않는 편이라 싫다고 하셔서 화이트 골드 체인을 권해드렸지만 골드 체인을 원하셔서 반지 디자인과 펜던트 루비 목걸이도 세팅을 예약 걸어두고 왔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께서 굳고 싫다고 하셨지만 막상 반지 끼워도 보시고 목걸이도 걸어보시더니 얼굴이 더욱 환해지시더군요. 시어머님 얼굴이 많이 상기되셨더군요. 반지와 목걸이 찾을 날만 고대하실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해드리기를 정말 잘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 환갑내기 한 달 앞이라서 형님과 의논할 겸 해서 전화드렸어요. 다른 때면 몰라도 제가 결혼해서 처음 맞는 시어머님 생신이고 겸해서 환갑일이기도 해서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 달이나 남아있지만 미리 의논해보고 싶었죠. 형님은 시큰둥해 하시더군요. 요즘에 얼마나 칠순도 아니고 환갑을 다 챙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 미리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좀 답답하더군요. 너무 무성의하게 대답하시는 거 하며 제가 잘못 전화한 것처럼 약간 무뚝뚝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식당 예약해 놓을게요. 식당에서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걸로 끝내죠. 그날은 그래도 특별한 날이니까 형님이 맞춤 케이크로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식당비나 어머님 선물은 준비할 테니까요. 했더니 어머님 선물은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네가 따로 시어머니께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맞춰드리고 왔다고 했더니 노발대발 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랑 의논도 하지 않고 멋대로 선물을 해드렸냐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네가 따로 해드리고 싶어서 한 거라서 형님네도 해드리고 싶으시면 따로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봤다고 그런 경우 없는 짓거리를 하냐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루비 반지와 목걸이라면 한두 푼이 나가는 것이 아닌데 저희네가 그런 고가품을 선물하면서 식당비도 동생네가 지불하고 자기네는 케이크만 딸랑 들고 가면 참 우습기도 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쩌라고? 저희네만 시어머니 생색 내는 자리인데 꼭 그 자리에 형님네가 들러리 서야 하냐고 참 그럴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시어머님 선물을 함께 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비 반지와 루비 목걸이를 얼마에 하기로 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가격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떡 벌리면서 혀를 쯧쯧하고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서가 어려서 아직 뭘 모르는구만. 미치지 않고서야 루비 반지를 그렇게 비싸게 맞췄어? 완전히 속았구만 하면서 혀를 차는 거였습니다. 네? 제가 속았다고요? 슬슬 기분이 나빠지면서 황당했습니다. 말하는 투가 머저리 동서가 물가도 모르고 남들 복노릇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형님,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시면 형님이 따로 어머님 선물 준비하시든지 하세요. 하고 전화 끊어버렸네요. 기분이 얼척이 없는 게 속상했습니다. 왜 남편이 형님네 부부를 상종하기 싫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형님과 통화하고 나서 열받아 있는 것을 보자 남편이 도대체 형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새 아주머니랑 의논인지 뭔지 했는지 벌써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형님이 말하기를 수영이 아빠도 미쳤다고 하네. 모두 해서 20만 원이면 떡을 치고도 남겠는데 무슨 돈지랄을 그렇게 했냐고. 그거 취소하라네. 당장 취소해. 자네가 당한 거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약금 걸어둔 게 얼마냐고 하더군요. 어쩌나 보자 하고 대답해 주었어요. 50만 원이라고요. 그랬더니
50만 원 포기하고 20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걸로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해드릴 수 있다고 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딱하다는 듯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속고만 살았냐고, 그렇게 물러 터져서 어찌 사냐고 하면서 걱정스럽다는 듯이 혀를 또 한 번 찼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속았다는 건 둘째치고 시어머니랑 직접 가서 맞춘 루비 반지를 함부로 취소하라 마라 하다니요. 뭐 이런 개 뼈다구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화를 누르고 물었어요. 형님, 시어머님이 직접 디자인도 고르고 맞춘 루비를 며느리 맘대로 취소하란 말씀이세요? 그건 안 되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귀를 의심했네요. 눈이 나쁜 노인네가 뭘 아시겠어. 좀 이상하다고 눈치채실 것 같으면 자네가 맞다고 우기면 끝날 일이네. 50만 원 예금 포기하고 내가 그보다 저렴한 것으로 더 좋은 걸로 루비 반지하고 목걸이를 준비할 테니까 그때 맞췄던 목걸이라고 우기면 되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화 너머 언저리로 아주버님이 돈이 넘쳐서 주체를 못하나 보네. 다 늙어 빠진 노인네한테 무슨 루비 반지에 목걸이에? 에휴, 미쳤네 미쳤어. 하는 겁니다. 저는 결심한 듯이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돈지랄을 하든 속아서 어머니 선물을 해드렸든 형님 돈 안 들어가니까 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시어머님 상대로 두 며느리 아들이 나서서 환갑날에 사기치자고 하시는데 기가 찰 노르시네요. 어디 형님이 말한 20만 원으로 떡을 친다는 루비 반지가 얼마나 그럴싸한지 어머니 환갑날 비교해서 보자고요. 설마니 가짜 루비 반지와 루비 목걸이를 선물하자고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하고 말했더니 정말 제 귀를 의심하게도 가짜 루비 반지가 어때서? 나이 드신 분이 진짜 루비 반지를 얼마나 끼고 다니시겠어? 편하게 가짜 루비 반지 끼고 다니는 게 낫지 안 그래?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다물 수가 없었네요.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수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네요. 진짠지 가짠지 자식이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겠지. 암튼 자네는 당장 취소하고 시어머니 환갑 때는 구색은 맞춰드려야니까 우리만 아무 말 안 하면 어머니도 좋고 우리도 알뜰하면서 크게 생색내서 좋지 않겠어?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도 놀라웠고 저희네가 비싼 선물을 해드린다고 하니 자기네도 그 정도의 선물을 해드려야 하는데 마음과 돈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버리해서 속아서 덤탱이 썼다고 둘러대면서 가짜 반지와 가짜 목걸이로 둘이서 함께 사기치자고 하다니 정말 형님네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형님네는 제 상식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깨닫고 최대한 멀리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전화 녹음 내용 듣고는 완전 화가 나서 형님네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네요. 상종할 인간이 따로 있는 거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인간들이라고 입만 아프다고 했죠. 그대로 형님이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는데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 환갑 선물로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자기네와 함께 해드린 거라며 했다네요.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큰애가 웬일이냐고 기분 좋다고 하시면서 남편한테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순간 남편은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니 모습에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네요. 그리고 얼마 후 기다리던 예약해두었던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시어머니 모시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반지 끼워드리고 어머니 환갑 축하드려요 하고 말씀드리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흐뭇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 내도 불러서 삼겹살 구워 먹자고 전화로 부르셨어요. 그날은 주말 저녁이라 형님네가 집에 계셨습니다.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전하시면서 루비 반지와 목걸이 받아왔다 하시면서 무척 마음에 든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와서 고기나 구워 먹자고 부르시더라고요. 삼겹살 구워 먹자고 하니까 수박 한 통 딸랑 들고 왔더라고요. 웬일? 오늘은 수박도 들고 왔네. 생전 시어머니 보러 오면서 빈손이었는데 애들도 데리고 오면서 수박 사올 생각을 했다니 기특하더라고요. 가짜 루비 반지를 해서 시어머니 몰래 작당해서 사기치자는 전화통화 이후로 처음 보는 거라서 반갑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 앞이라서 고개만 끄덕이고 괜히 형님네 애들만 쳐다보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고요. 형님네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얼렁뚱땅 선물을 함께 한 거라며 거짓부렁이 나고 땡전 한 푼도 안 쓰고 무임승차려는 거지근성에 정말 밥맛 없는 식구들입니다. 한참 고기를 맛있게 굽고도 형님네 식구들 보니 입맛 떨어진 것 같아서 몇 점 먹지도 못했네요. 식사가 끝난 후 수박을 자르면서 시어머니께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 자리에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너를 보게 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다시는 찾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뜻밖의 말씀에 깜짝 놀라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땅을 자식들한테 절대 물려주지 말고 노후 대책용으로 갖고 있으라고 유언하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개발 사업지가 되어서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땅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자꾸 팔라고 해서 그 많은 땅을 잘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니와 형님의 눈이 반짝반짝 거리더군요. 웬 행제야, 땅이라니. 시어머니한테 눈이 동그래져서 다가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 발 늦었네요. 그 땅 주인이 이미 따로 있걸랑요. 저랑 남편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덤덤히 듣고 있었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큰애 너도 알다시피 작은애가 그동안 네 아버지 병원비며 간병과 장례까지 그리고 집안일을 모두 군말하고 다 잘해줬어. 나는 작은애가 그 땅을 내 대신해서 잘 관리해주리라 믿는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물려준 알짜배기 모든 터지를 작은애한테 이전해주었다. 그 말을 듣자 아주머님이랑 형님이 눈이 뒤집히더군요. 형님이 눈을 부라리며 자기들도 자식인데 왜 안 주냐고 하시면서 달려들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부모를 상대로 사기치는 자식이 자식이더냐? 하고 하시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고 시어머니께 형님이 소리 지르더라고요. 몰래 꽁쳐든 땅이 몽땅 동생네한테 갔다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눈치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모른 척 시치미를 똑 떼고 있었죠. 그 광경이 볼만하더군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자기네들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하시냐고 대들길래 시어머님이 그러시네요. 작은애야, 그거 녹음 틀어서 들려줘라. 그러자 제가 네 어머니 하고 큰 소리로 사기치자고 작당했던 형님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틀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녹음 내용을 들으시고 또다시 화가 나시는지 내가 이렇게 말짱한데 나를 감히 뒷방 고려장할 늙은이로 보다니 니네들이 먼저 자식이길 포기했다. 당장 내 앞에서 꺼져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하고 호통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재산도 모두 작은애한테만 물려주고 떠날 테니 더 이상 나한테 아무것도 기댈 것 없을 테니까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 마라.
고 엄청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걸 녹음해서 시어머니한테 들려줬다고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으시려고 달려드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튕겨 나오시더니 형님 머리채를 잡고 냈다 잡아채니까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시어머니한테 선물하는 동사한테 미친년이라고 하니? 녹음한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들으니 시어머님이 완전 열이 받으셨는지 형님 뺨을 때리셨어요. 그것도 연거푸 때리시는데 아주버님은 말리지도 않고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 보고 진정하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뺨 맞고 땅 뺏기고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찌질이들. 아니 그러게 진즉 행동과 말을 잘했어야죠. 그동안 남편이 착해 빠져서 이 꼴 저 꼴 안 보려고 참아온 모양인데 전 절대 못 참아요. 설마 하니 고상한 동생네 부부가 시어머니 환갑을 앞두고 분란을 일으킬까봐 시시 할 줄 알았지 냅다 이럴 줄은 몰랐겠지? 그래, 시애미한테 사기치자녀는 정상이냐? 그게 자식이냐? 꼴도 보기 싫다.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 마라. 당장 나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형님과 아주버님은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저한테도 몹쓸 욕을 다 뽑았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부부가 둘이 서로 탓하며 쳐받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가관이 아니었어요. 어찌 저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쌍으로 자식을 둘이나 낳아서 만나서 사는지 참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끼리끼리 잘 만났군. 시어머니가 나가서 싸우라고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땅이 있는 줄 알았으면 엄청 알랑방구 까면서 효도한다고 난리 쳤을 텐데 지네들 잘못한 거는 반성하지 못하고 동생네한테 땅을 뺏겼다고 생각하겠죠. 머리까지 나쁘니 그 땅 뺏겨서 얼마나 아쉬울까? 안 됐네요, 형님. 조금만 잘해주면 기호를 인간들이네요. 저희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될 인간들 무자비하게 삭제해드릴게요. 전화번호도 지우고 시어머니 집과 저희네 집도 소리 소문 없이 이사갈 거고요. 시어머님 전화번호도 바꿔드릴 거네요.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될 인간들이니까요. 사실 남편도 시아버지 병실에서 간병하면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땅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를 부탁한다시며 남편에게 말을 해줬다고 했고요. 행여나 시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서 곧 죽어가는 아버지가 있는 병실에도 찾아오지 않는 불효자식인 큰아들한테 줄까 봐서 걱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큰아들에게 땅을 물려주실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형님네가 웬만히 기본만이라도 했으면 시어머님과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그래도 큰아들한테 주지 않으려고 했을까 싶네요. 못되게 군 형님 때문에 저희네가 몽땅 그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형님을 참 교육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내 가까운 가족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살아야겠습니다. 특히 재산 없는 부모님한테도 효도합시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반사입니다. 오늘은 아빠도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던 남편 그대로 해주었어요. 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딸들 가진 엄마입니다. 제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 그냥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것 같은데 방구석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루 종일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아무런 말도 없이 그만두더니 1년째 백수로 집에서 놀고 있어요. 생활비는 못 주겠다고 아주 당당히 말하더군요. 뭐 남이 들으면 얼마나 생활비 잘 내놨던 것처럼 말하고 있네. 웃겨 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수록 재수없고 모질이가 되어가는데 이런 남편을 폐기 처분하는 곳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져다 버리고 싶네요. 저도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퇴직금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어차피 저도 직장생활을 오랜 동안 해왔던 터라 남편 생활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지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지 않았었죠. 처음 겪은 일이 아니라서 기가 막혔지만 그러라고 했어요. 이젠 아주 자주 겪다 보니 지겹기만 했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추잡스런 말을 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하더군요. 혹시 앞으로 병원 갈 일이 있어도 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병원 타령이길래 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한텐 돈이 없으니 돈 아까워서 아파도 병원비 못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한 번도 남편 돈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새삼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말로 사람 질리게 하네요. 미리 말해주니 만일 몸이 아프거든 제 돈으로 알아서 병원으로 찾아가든지 치료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한테는 눈꼽만큼도 기댈 생각을 말라고 했습니다. 참 말하는 수준하며 생각하는 수준이 나이를 먹어도 변치 않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도 만일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요양하든지 하다가 조용히 죽겠다고 했습니다. 남이 들으면 싸우다가 어거지로 홧김에 하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이없게도 맨정신에 그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받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제 신용카드 하나를 결제를 해주었는데 그마저 못해주겠다는 말이었죠. 오히려 제가 제 돈을 생활비에 더 많이 쓴 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시점이 제가 퇴직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던 때였네요. 사실 막상 일찌감치 퇴직을 하고 보니 여러모로 우울했었어요. 여행도 다니고 싶었고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려고 계획도 했었네요. 아마 그런 저를 보면서 돈도 못 벌면서 친구들이나 만나고 다니면서 펑펑 돈을 쓸까 봐서 노심초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돈을 벌어오니까 기대고 잘 살았었는데 행여라도 남편한테 빌붙어서 살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혹여라도 제가 당장 아파서 쓰러지는 날엔 어김없이 아까운 자기 돈을 써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미리 말해서 못을 박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어요. 조금은 비정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죠. 절대로 아파도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놓으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똑같이 해주겠다고 다짐했었네요. 남편이 아프면 절대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겠으며 병원 간호는 물론이고 병원비도 대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 신용카드로 마트에 가서 장 본 것이나 겨우 결제를 해주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쓴 것은 빼고 계산해서 입금해줬던 사람입니다. 하도 공색하게 결제해줄 때마다 어째나 말이 많던지 어떻게 남자로 태어나서 저렇게 못났나 싶어서 저런 남자를 만나서 살아온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런 남자랑 이제껏 살아왔냐고요? 진즉 헤어질 것이지 왜 살았냐고요? 참 그게 말이 쉽지 아주 여러 번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빌고 딱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돈을 물쓰듯이 썼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단지 조금 무능해서 경제적으로 저를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저보다 훨씬 급여도 적었던 남편은
자격지심 때문에 절대 급여 공개를 하지 않았었고 철저하게 본인 수입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퇴직금이 얼마냐고 물었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자기 퇴직금은 왜 물어보냐면서 감히 자기 퇴직금을 넘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퇴직금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남편은 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지나친 반응을 보였어요. 약간 정신병적인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돈에 집착했습니다. 자기 몸에는 옷 하나도 사입지 않아요. 지금 입고 다니는 옷의 대부분은 딸들이 사준 거예요. 속옷도 너덜너덜 다 떨어진 것도 못 입는다고 제가 버렸더니 그걸 버렸다고 얼마나 잔소리하던지 말도 못합니다. 입지도 못할 것을 모아놓았다가 한가할 때 바늘로 꿰매어서 다시 입더라고요. 제가 보다 못해 사다 주면 못 이긴 척하고 입었습니다. 세상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청성 떨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속옷과 양말 빵꾸 난 거를 꿰맬 시간에 돈 한 푼 더 벌어오겠네요. 결혼 초에는 저에게 벤츠 사주겠다. 집안에 일하는 아주머니를 들여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었습니다. 그러던 남자가 돋보기 안경 쓰고 앉아서 바늘을 실을 꿰매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자니 이런 영감택이 누가 안 모셔가나 하고 고사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이후로 저는 한 집에 살지만 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각종 공과비는 남편이 냈고요. 오래도록 탔던 제 차는 폐차하려고 했는데 좀 쓸만하다며 남편이 자동차세며 유지비를 자기 돈으로 지출할 테니 달라고 해서 남편은 남편 차를 총 2대를 필요에 따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쓰던 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제 돈으로 해결합니다. 몇 푼 되지 않는 퇴직금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렇지만 두 딸들도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생활비가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줄일 수 없는 식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에서 장을 봤었는데 2주일에 한 번이나 3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딸들이 집에서 밥을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식비는 많이 줄었네요. 물론 남편 밥은 안 차립니다. 자기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둡니다. 상당히 편해졌고요. 제가 누구를 만나던 말던 간섭을 하지 않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거지 같던 남편이 제가 장을 봐온 라면이나 참치나 햄 그리고 통조림 등을 한 번씩 삥땅 쳐서 몰래 훔쳐먹곤 해도 모른 척 아량 있게 봐줍니다. 적어도 난 너랑 다른 부류니까 봐준다. 모질이야. 어쩌다 주말에 딸들하고 고기 구워 먹을 때 저는 한 집에 있는 남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방구석에 처박히는 남편을 예의상 불러주면 예의 바르게도 안 먹는다고 해줬습니다. 한 상에서 밥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네요. 배고프면 주방에 몰래 나와서 우리가 먹다 남은 반찬을 그릇에 쓸어 담고 후다닥 자기 방에 들어가서 후딱 먹고 빈 그릇을 설거지도 하지 않고 개수대에 던져놔도 그 정도는 눈 감아 줍니다. 하도 불쌍한 티를 팍팍 내며 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딸들이 한 번씩 먹을 것을 사다가 방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아빠를 불쌍히 생각하더라고요. 행색이 딱 봐도 거짓골에다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딸들의 동정심을 사기 아주 충분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엄청 딸들이 남편을 챙기는 눈치였습니다. 옷도 사다 주고 빵꾸난 양말 신지 말라고 양말도 사다 주곤 했습니다. 요새 80대 중반인 시어머니께서 자주 편찮으셔서 병원 출입이 잦은 관계로 병원비가 꽤 나왔었어요. 거기에다가 건강하시던 아버님까지 병원 출입을 하시게 되니까 병원비만 해서 상당했었나 봅니다.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해서 병원비를 똑같이 나눠서 십시일반 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남편에게 직접 말하라고 했더니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왜 따로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한 번도 생활비 받아 써본 적이 없었는데 병원비 낼 돈이 있겠나?
그래서 오빠한테 직접 말하는 편이 좋겠다고 한 거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돈 얘기는 오빠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그동안 남편이 생활비 한 번도 주지 않고 공짜로 살아온 걸 눈치챘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저한테서 병원비를 뜯어낼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하고 싶어서 남편이 내가 퇴직한 뒤론 단 한 푼도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빠가 병원에 갈 일이 있더라도 병원비며 병간호를 일체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절대 믿지 못할 말이라고 하더군요. 믿건 말건 사실이니 그리 알라고만 했는데 퇴직했으니 별다른 일이 없으면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두 분 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돌아가며 병간호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말 허투루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병간호든 병원 출입이든지 간에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거기에 동의했으니 시부모라 한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놀고 자빠져 있는 아들 놔두고 왜 며느리가 병간호를 하냐고 했었네요. 저는 생활비 벌러 다녀야 해서 바쁘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능한 남편 때문에 생활비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신우이가 정말 웃겼네요. 다른 일로는 남편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이런저런 흉을 다 보면서 유독 돈에 관한 얘기나 병간호를 옳게 하다니 정말 얄미웠습니다. 아무튼 저는 시부모님의 병문안을 두 딸들하고 주말에 간 것 말고는 병원에 일체 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병간호가 벅차다면서도 남편은 자기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서인지 자기 부모님의 병간호를 부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양쪽의 부모님을 병간호하기엔 신우이와 남편이 너무 힘이 들기도 했고 신우이가 힘들다며 죽는 소리 하면서 올케가 와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난리 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맘대로 자기가 했던 말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 간 버스는 다시는 붙잡을 수는 없는 거라며 단번에 거절했어요. 제가 미쳤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제가 받아줍니까? 쫌탱이 같은 남편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도 없이 처리한다고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군요. 신우이와 남편은 두 부모님의 병간호 때문에 죽을 둥 살 둥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병간호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네요. 시어머님은 점차로 회복되어 가시는 것 같았으나 아버님은 점점 나빠지셨는데 엄청난 고통 속에서 헤매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던 남편은 겁이 덜컥 난 모양이더라고요. 병간호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때서야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을 후회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후에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된다면서 헛구역질도 하고 머리가 아프다며 드러누워 있기 일쑤였습니다. 두 딸들이 걱정하면서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도 소화제만 먹고 버티더군요. 한 집에 살면서도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이 조금 되긴 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버려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안 되겠는지 병원에 혼자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신우이한테서 쪼르르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암이라면서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직접 말 못하고 신우이를 통해서 전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신우이가 울면서 전하는 말이 구구절절하니 꽤나 슬프게도 들렸어요. 오래 못 살 것 같다고요? 그러니 올케가 오빠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라고요. 내가 미쳤니?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병에 걸리면 산속에 가서 몸보신 하다가 조용히 혼자서 죽겠노라고 했으니까 병원 안 갈 거네 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통사정을 하더군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했더니 살고 싶다고 수술 받으러 간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한 집에서 얼굴 마주쳐도 모른 척 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갖은 불쌍한 표정을 다지었지만 저에겐 어림도 없었죠. 안 되겠는지 저에게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후회한다면서 자기 병간호를 부탁했습니다. 아쉬울 때만 손을 내미는 남편, 정남이 떨어집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세상 하늘이 무너진 듯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참 안 됐네.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죽을 용기는 안 나나 보네. 병원에 가서 수술 잘하고 살아서 돌아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 저는 끝까지 남편 병간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이 저에게 지독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독하게 말한 건 너였단 걸 잊지 마. 난 네가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는데 무슨 불만이야? 어이없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암을 이겨내던지 말던지 자기 알아서 할 소관이네요. 함부로 말을 짓거리더니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자식까지 낳고 함께 산 것을 매우 후회했습니다. 남편의 DNA가 그대로 자식에게 유전될 텐데 아들이 아니라 그나마 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암 투병하다가 못 견디게 되면 알아서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서 조용히 요양하다가 죽는지 두고 볼 참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3세 건어물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남 일녀를 둔 엄마입니다. 아들은 지방 국립대 다니고 있고 딸은 인서울 나름 명문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 근무지가 정기적으로 바뀌어서 오랫동안 주말부부로 지내왔었는데 저마저 친정 부모님 일을 돕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방에 크게 건어물 도매와 여러 사업을 함께 하시던 친정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제가 물려받기 원하셔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승계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엔 부모님이 계시는 지방에 내려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점포 3개를 직원과 함께 운영하는데 무척 바쁩니다. 제 밑에 남동생이 있긴 하지만 엘리트 코스 밟은 고위공직자라서 애초부터 부모님 사업체를 물려줄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내려와서 일 좀 배우라고 늘 성화하셨습니다. 제가 별로 사업과는 체질이 맞지 않아서 늘 거절해왔었는데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약해지시고 병원 출입이 잦아지다 보니 할 수 없이 친정 부모님의 일을 떠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후로 단 한 번도 직장 생활이나 사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지 겁부터 덜컥 났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처로 우리 물건이 대량으로 보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 인터넷 거래로 하고 있는데 전 사실 부끄럽지만 컴맹이라고 할 만큼 컴퓨터 작업도 잘하지 못해서 엑셀 작업이나 인터넷으로 거래 등의 기본적인 것도 80대 고령이신 친정아버지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택배 물량 확인하고 거래 내역과 그날 일을 대충 정리하고 나면 집에 돌아오는 시각이 9시 또는 10시가 다 됩니다. 이렇게 몇 달째 온 가족이 서로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살면서 생활해 오고 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혈변을 보시면서 기운이 없다고 전화 왔어. 얼른 아버지한테 가봐줘. 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우이는 제가 지방에 내려와 있는 줄은 모르고 바로 달려갈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신우이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집에 있는 제가 당연히 모시고 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친정집에 내려와 있다고 말을 해줬는데 빨리 올라오라고 했어요. 급한 대로 반찬 내고 시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녀올 테니 그 뒤는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급한 김에 답도 듣지 않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친정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러 왔기 때문에 당분간 올라갈 수 없다고 하고 시아버지 모시고 병원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네요.
너 정말 그럴 거야? 아버지가 위독하다는데 며느리가 안 올라오고 못하자는데 하는 겁니다. 급박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엄청 위독하다며 빨리 올라오라고 하길래 저도 깜짝 놀라서 다 제쳐두고 바로 그 길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입원했다던 병원으로 바로 직행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부렁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주 평안하니 수액 맞고 계시더라고요. 치질 때문에 혈변을 보신 거였고 신우이가 혹시라도 자기 친정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게 될까 봐서 남편하고 작당해서 제가 올라오게 하려고 위독하다고 사기친 거더라고요. 늘 건강하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시던 중에 선홍색 피를 쏟아지는 거를 보고 놀라신 거 말고는 지극히 건강하시다고 의사가 말씀하셨어요. 어찌됐건 시아버지가 위독한 줄 알고 왔었는데 다행히도 치질이라고 하니까 마음을 놓긴 했지만 생각할수록 남편과 시누이가 한 짓이 얄미웠습니다. 위독하다고 빨리 올라오라던 남편은 오지 않았었고 시누이는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가버렸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시는 시아버지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타박하셨고요. 병원에 데리고 가줄 사람은 저밖에 없다시면서 당분간 치질 수술 끝날 때까지 병실을 지키라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시누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도 돌봐드려야 하고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말에 놀라서 하던 일도 잠시 멈추고 올라온 거라서 다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화를 엄청 내셨어요. 시아버지가 아프다는데 감히 자기 일 보러 가는 며느리가 세상 전체 어디 있냐며 6인실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떠나갈 듯이 소리치셨습니다. 옆에 환자분들이 참 하고 눈치를 주는데 상관없이 일장 연설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교장으로 퇴직하셨는데 교육자로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구구절절 전부 다 옳은 말씀만 하시는데 그 일장 연설이 다 끝나야 입을 떼거나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격을 익히 알기 때문에 다른 환자분들께는 죄송하다고 머리 숙이고는 아무 말 못하고 두 손 모아 공손한 자세로 서서 그 길고도 긴 일장 연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뭔 죄라고? 이 나이 먹도록 시아버지 잔소리를 들어야 했는지 원? 그렇게 억울한 생각이 들수록 시누이와 남편이 정말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 말씀이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열불나게 한참 만에 봤더니 전화 너머로 시끌벅적 왁자지껄 하는 것 보니 딱 봐도 회식 아니면 술집인 것 같았어요. 그새 한 장 걸친 모양이라 혀가 꼬부라져서 제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어요. 나에게 사기쳐서 올라오게 해서 자기 아버지를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술 처먹고 있냐고 악다구니를 했더니 네 알아서 아버지 잘 모셔라 하고는 끊어버렸어요. 정말 약이 올랐습니다. 위독하다 해서 미친 대기처럼 올라왔는데 시누이는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리고 시아버지는 나를 한참 세워두고 일장 연설을 하지 않나 열이 슬슬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누이한테 톡을 보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하시다고 하니까 급히 내려가네. 아버님 잘 부탁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가서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몹시도 위독하시다니 당장 내려간다면서 남편과 아가씨가 아버님을 잘 모실 테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휑 하니 나와버렸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처럼 시누이와 남편이 사기쳐서 오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해주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나요? 우리 부모 아플 때는 단 한 번도 병원 모시고 간 적도 없는 인간이 며느리가 무슨 죄라고 떠맡기다니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생전 시아버지한테 군소리도 하지 않고 고분고분했는데 감히 시아버지 답도 듣지 않고 무작정 휑 하고 나가버리니 좀 놀라셨을 것 같았어요. 우리 시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들 어릴 때 시댁에 와 있을 때도 하늘 같은 남편에게 밥 먹으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만으로도 밥도 공겨가며 밖에 눈이 펑펑 오는 차디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히고 한나절을 일장 연설을 하셨던 분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온화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셨는데 암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매우 안타까웠어요. 그 뒤로 시아버지는 혼자 살고 계시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주말 부부라서인지 합가자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바른말 옳은말만 하시는 시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딸 가진 아버지이셨어요. 신우에게는 90세가 넘은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신우의 시어머니께서 골다공증 골절이 심해서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신우의 집에서 잠시 기거했었던 적이 있었고 병원에 갈 때마다 오신 김에 신우의 집에 계시다가 가곤 했답니다. 그러다가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니까 근교의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뵈러 다녔다는군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한테 투덜대며 힘들다고 했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를 뵈러 갔더니 저희 남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구탱이 늙으면 빨리 되져버려야지. 아직도 말짱하더란다. 나이 90이면 살 만큼 살아놓고 무슨 낯짝으로 숨이 붙어있는지 원. 에이구 빨리 되질 일이지. 남의 딸 고생은 다 시키고 자빠졌네. 하시는 겁니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부심 강한 교육자님 맞으세요? 하고 엿듣고 싶더군요. 남편은 며느리 앞에서 무슨 그리도 심한 소리를 하시느냐고 했더니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 마라. 나는 90세까지 질기게 안 살란다. 염치도 없이 무슨 90세까지 사는지 하고 혀를 차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버지도 90세 금방 돼서요 했습니다. 지금 83세이신데 당신의 나이는 생각지 않고 딸 고생시키는 시누이 시어머니가 미워서 빨리 되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 암튼 저희 시아버지는 직장 다니는 딸 힘들까 봐서 며느리가 와서 병원을 함께 다녔음 하시고 저리 호통치시는데 어디 두고 봐야겠습니다. 시아버지도 자식 고생 안 시키고 90세 되시기 전에 알아서 곱게 가시는지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벌써 50줄이 한참 넘었는데 아직까지 쩌렁쩌렁하니 일장 연설을 하시는 것 보면 정정하신 것 같은데 그리 싸고 도시는 아들과 따님 효도를 받으시라고 이 며느리는 비켜드릴 작정입니다. 제가 보낸 톡을 받고 전화를 해대는 신우의 전화 무시했고요. 자기 부모이니 지지고 볶고 삶든지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합니다. 아무리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한다 한들 고마워할 인간들이 아님을 알기에 감히 저에게 사기쳐서 자기 부모 효도 강요하는 이기적인 것들하곤 손절할까 합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 사업체를 물려받고 운영하는 것만 해도 힘이 듭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와서 녹초가 되어서 쓰러져 자곤 하는데 남편 새끼는 회식하고 술 마실 여유도 있으면서 자기 부모 효도를 강요하다니 절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얄미운 시누이도 그렇습니다. 감히 올기를 시집 종인 줄로 아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작당해서 사기쳐서 올라오게 했으면 가타부터 무슨 할 말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 왔으니 네 시아버지 잘 봉양해라 라고 하는 식인데 어디 두고 보겠습니다. 너네 아버지 자식 고생한 건 아까워서 90세 되기 전에 알아서 잘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잘 봉양해봐라. 며느리인 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볼 테니까 잘 해봐라. 못된 것들.
그 다음날 남편과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불이 나게 울렸습니다. 톡도 불이 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도 전화에 불이 났는데 모른 척 받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했으니 만사 다 제껴두고 달려오나 두고 볼 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톡에다 너 뻥친 거지? 왜 갑자기 장인어른이 위독하다는 거야? 얼른 올라와서 아버지 병원에 안 와? 내가 가만 안 둔다. 빨리 와. 신우이도 톡을 보냈더군요. 옳게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를 병실에 놔두고 그냥 가면 어떡해? 그래서 톡으로 답을 해줬네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데 넌 왜 안 내려와? 치질이면서 위독한 거라고 설레발 치고 올라오라더니 너는 왜 안 내려오냐고. 네가 내려와서 우리 친정아버지 병실 지켜야 하는 것 아니니? 너 뻥친 거 다 알아. 갑자기 위독할 리가 없지. 옳게 이런 식으로 사기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너네는 사기 쳐도 되고 나는 안 되니? 둘이 한번 잘 해봐라. 90세 되기 전까지 사신다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그래도 너네들 있게 해주신 분이니 봉양 잘해라. 난 내 부모님들 오래오래 사시도록 효도하느라 바쁠 때니까 부르지 마라. 그리고 전화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주말 부부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짐을 다 옮겨버려야겠어요. 그리고 어디 두고 보겠습니다. 뻥이던 사기이던 간에 우리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나는데도 만사 제껴두고 달려오지 않는 남편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잘 봉양하나 잘 지켜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모 집에 놀러 갔다가 사촌언니 사진을 보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모가 3분이나 계십니다. 엄마는 딸 부잣집의 막내이시고요. 새 이모들과는 아주 친하게 지내지만 특히 셋째 이모와는 친구처럼 자주 연락하시면서 더 가깝게 지내는 편입니다. 셋째 이모에게는 사촌 언니와 사촌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웃해서 자주 왕래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촌 언니를 자주 볼 수 있었지만 교육 문제 때문에 이모가 서울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그 뒤론 자주 볼 수 없었죠. 셋째 이모만 가끔씩 엄마 보러 내려오곤 하셨지만 사촌 언니를 볼 일이 그닥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 진학했다는 것과 지금은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촌 동생도 공부를 잘해서 역시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안 국립대에 다니고 있었고 취업 준비 때문에 잠시 휴학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친척 결혼식 때문에 엄마가 함께 서울에 가자고 해서 셋째 이모 집에 이사 후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친척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셋째 이모를 만났습니다. 안 본 사이에 많이 나이 들어 보이셔서 마음이 안쓰럽더군요. 저희 엄마는 물론 셋째 이모보단 나이도 어리긴 하지만 맨날 보는 얼굴이라서인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모들은 볼 때마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친척 결혼식이 끝난 후에 셋째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온 김에 며칠 동안 서울 구경도 좀 하다가 내려가라고 해서 그럴 참이었어요. 사촌 언니는 연차 쓰고 여행 중이었고 사촌 남동생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후론 집에 콧배기도 안 비친다고 했습니다. 이숙도 정년 퇴직하셔서 산으로 들러 다니시는데 이모는 관절염이 있으셔서 주로 집에만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4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벌써 관절염 때문에 거동 힘드시다고 하니까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이모 집에 도착하고서
이모가 안방에서 엄마랑 함께 얘기하시느라 저는 사촌 언니 방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처음 와본 이모 집은 겉으론 아담해 보이는 주택이었는데 최근에 내부 리모델링을 모던하게 해서 정말 깔끔하고 보기 좋았어요. 특히 사촌 언니 방은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방이 널찍해서 부럽기까지 하더군요. 큰 침대에 널따란 컴퓨터 책상과 화장대까지 있었고 벽면 반쪽을 가릴 만큼 큰 장식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언니 사진들이 아주 예쁜 액자에 솜씨 좋게 놓여져 있더군요. 너무나도 안 본 지 오래되어서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언니 사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언니와 함께 찍은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닮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화장대나 책상에 보란듯이 놓여있는 다른 액자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어김없이 같은 사람이 다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연인 사이인 것처럼 보였어요. 전 나도 모르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여기저기에 도배가 된 걸 보니 딱 봐도 보통 관계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이모한테 사진을 들고 가서 물어봤더니 사귀는 남자 친구라면서 연하라는데 휘숙이가 좋아 죽는다고 했어요. 아마 그놈이랑 여행 간 것 같다며 이모는 기생오라비같이 생겨서 맘에 별로 안 드는데 죽고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뒷면을 보니 그놈이 바로 제가 아는 놈이 맞았어요. 서민철과 김희숙이 하트 뿅뿅 칠대어서 있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민철이가 사촌 언니 애인이라니 믿기지가 않았네요. 민철이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죽자사자 쫓아다녔던 녀석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생긴 것도 나름 귀엽기도 해서 여학생들한테 인기 짱이었던 애였어요. 거기에다 말빨도 좋고 유머스럽기까지 제법 매력있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가 저를 좋아한다니까 솔직히 기분이 좋았었죠. 친구들 질투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민철이는 대학교를 인서울 하고 저는 지방대학에 남아있게 돼서 헤어지게 되는 건가 했는데 꾸준하게 민철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방학 때는 저를 만나러 일부러 내려와 주었고요. 군대 입대할 때도 휴가 때마다 찾아와서 만나고 가곤 했었고 끊임없이 연애 편지를 보내왔었죠. 그런 민철이가 싫진 않았고 그저 내 남자친구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사촌 언니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니 놀라 자빠지겠네요. 친척 결혼식 때문에 서울 올라온다고 톡을 했는데 친구들과 강원도로 놀러 간다고 했는데 혹시 사촌 언니랑 함께 여행 간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톡을 보냈어요. 바로 톡이 오질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순간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건지 아님 나한테서 돌아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민철이가 졸업 후 직장을 잡으면 결혼까지도 생각했었네요. 고등학교 동창인 몇몇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물론 민철이한테 프로포즈는 받지 않았지만 당연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한참 만에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전화를 여러 번 했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느라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상통화하자고 했어요. 거기에 김희숙 씨 바꿔달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네요. 물어볼 말이 있으니 당장 바꾸라고 했더니 순간 아무 말 못하고 멈칫하더군요. 그리곤 어떻게 알았냐고 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 나쁜 XX야. 김희숙 씨 바꾸라고. 나 지금 김희숙 씨 방에서 전화하는 거거든. 사촌 언니랑 나랑 둘이서 양다리 걸친 거니? 민철이는 갈수록 이해가 안 가는 듯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미경아,
너 지금 서울에 있는 거지? 지금 서울로 올라가서 전화할게. 만나자. 일단 전화 끊자. 그때 가서 얘기해줄게. 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은 김에 이모한테 사촌 언니 휴대폰 번호 물어봐서 걸어봤더니 언니가 받았습니다. 사촌 언니한테는 시침이 뚝 떼고 말했어요. 언니, 나 미경이야. 나 지금 이모 집 와 있어. 오랜만이야. 그래. 오랜만이다. 이모 말로는 남자친구랑 여행 간 것 같다던데 남자친구랑 재밌겠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들켰네. 응, 남친이랑 여행 왔어. 여기 좋다. 여기 언니 방인데 언니 사진에 있는 사람이 남친이야? 응, 귀엽지? 며칠 있다 내려가라. 얼굴 좀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친이 있냐고 하니까 지금 안 보인다고 다음에 만나서 소개시켜준다고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한참을 멍하니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다 당해보구나 했습니다. 하필 사촌 언니랑 나랑 엮여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몰래 딴 여자랑 여행까지 간 민철이도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어디에 있냐고 근처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이걔 XX야. 아까 함께 있었던 네 애인집 앞으로 와라. 했더니 아직까지 이해 못한 듯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네 애인 김희숙 씨 집 앞으로 오라고. 한참 후 도착했다는 톡 받고 나갔더니 지 애인 집이라서 잘 아는 듯이 옳게 찾아왔더라고요. 늦은 시각이라 딱히 조용히 이야기 나눌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동네 편의점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사촌 언니 혼자 놔두고 왔냐고 했더니 정말 이종 사촌간이 맞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했더니 고개를 쳐박으면서 괴로워하는 신용을 하니까 더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며 설명해보라 했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한 감정은 믿지 않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선배한테서 관심 있는 회사인 외국계 기업 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희숙 씨를 소개받았었는데 어쩌다 자주 만나게 되었고 김희숙 씨가 스토커처럼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지만 상관없어 했고 끝없는 고해에 시달렸는데 처음엔 관심이 없다가 술 맞장도 잘 해주고 선물 공세며 이리저리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이 영 싫지만은 않게 되었고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힘들었던 일이나 고민들을 누나처럼 잘 들어주고 받아주어서 고맙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다가 김희숙 씨의 적극적인 대시에도 굴하지 않았었는데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 바람에 넘어가 버린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코 좋아하거나 하는 감정은 없다고 하더군요. 워낙에 김희숙 씨가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좀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질 때는 쿨하게 헤어져 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문에 듣기로는 남성 편력이 심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안 만나본 남자가 없을 정도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저희 사촌 언니를 몰상식한 여자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솔직히 김희숙 씨에게서 조금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이 남자 저 남자와 쉽게 만나고 대시한다고 해서 남자를 질리게 하는 면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았고 잠깐 만나다 그만두자는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여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이종 사촌 관계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말하는 꼬락서니가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랬네요. 왜? 나이 빼고는 모든 게 다 나보다 잘났는데 너와 나는 친구 사이 아니었어?
언니랑은 애인 사이인데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 사촌 언니가 그렇게 민철이 너를 좋아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계속 언니한테 네 마음이 어떻든 간에 성심성의껏 봉사든 뭐시든 잘해봐. 가만 보니 민철이도 사촌 언니를 좋아해서 만났으면서 나한테 들통나서 할 말 없게 되니까 괜한 사촌 언니를 중상모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처럼 함께 있었으면서 웃기지도 않는 짬뽕 같은 인간이네요. 이 같은 내용을 작정하고 핸드폰에 모두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친구도 뭣도 아니니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민철이한테 가졌던 좋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씻겨져 내려간 것 같아서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불결한 자식, 이런 형편없는 애 때문에 속상해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촌 언니 방으로 돌아와서 언니 컴퓨터에 서민철이란 녹음 파일을 바탕화면에 깔아놓았어요. 그리고 서민철 녹음 파일을 열어보라는 메모를 책상 위에다 놓아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엄마한테 서둘러 집에 가자고 하고 이모 집을 나왔습니다. 사촌 언니랑 마주하고 그런 껄끄러운 얘기를 나누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언니한테 책상 위에 메모 남겨뒀으니 꼭 읽어보라고 톡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어느 날 문득 사촌 언니한테서 톡이 왔습니다. 미경아, 네가 민철이랑 사귄 줄을 진즉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민철이랑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다. 나 사실은 민철이 아기 가졌거든. 민철이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 미안하지만 축하해줘. 미안하다. 전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고도 말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씁쓸한 기본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쓸데없이 엮인 민철이가 원망스럽더군요. 앞으로는 이모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사촌 언니도 민철이도 당분간 마주치지 않고 살기를 바라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